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26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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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원자 명단부터 소개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8월 첫 주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지님, 서지연님, 지우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가을 하늘 나라님께서 거의 정기 후원 수준으로 매월 조금씩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스럽고 안 줄어들어. 저희가 예전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요즘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모였다가 또 지금 한 2주 못 모이지 않았나요? 한 3주? 그래서 한 주는 아예 못했고 저번 주에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때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되게 많이 끊겼을 거예요. 그때 CP님이 M1 두 대로 막 했었는데 셋업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안 됐고 지금도 제가 이제 루프백이랑 이제 오랜만에 까니까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M1의 시스템 설정을 뭔가 바꿔야 돼서 리커버리 모드 가서 보안 설정 풀고 막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얘네가 커널 익스텐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셋업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OBS랑 줌을 동시에 켜니까 이 방송이 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상도를 1280까지 약간 맥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해상도로 낮춰서 방송을 내보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프백이 저 M1에서 처음 설치했다가 잘 안 돼서 네네. 아마 그때가 M1 지원이 완벽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시도했다가 맞아요. 그 다음부터 컴퓨터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꺼진다는 게 이 컴퓨터 종료라면 그냥 재시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세팅이 꼬인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다시는 아직 설치 안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2021년 4월? 그때쯤 6월인가에 마지막 버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에이스라는 뭐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얘가 커널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리커버리 모드 가서 풀어주고 설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사용하라고 돼 있긴 해서 지금 그렇게 셋업을 하긴 했어요. 뭐 아직 시스템 종료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고서 보고를 드려볼게요. 네. 단신 몇 가지 있어서 얘기하고 넘어가죠. 동양북스에서 쿠버네티스 책 관련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트위터, 44비치 트위터에서 이벤트용 트윗이 있는데 그걸 RT 리트윗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 자정이죠. 모레 자정이죠. 모레 자정까지 RT를 받고 그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양북스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저번에 저 책 안 읽었는데 너굴님이 갑자기 던져주셔가지고 책 안 읽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니 책을 누가 봤죠? 이렇게 했을 때 낙교님이 그 당근마켓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당근마켓으로 보냈잖아요. 받으셨으면 읽었어야죠. 받아서 이제 훑어만 봤죠. 이거 나중에 한번 읽고서 또 이제 후원해 주셨는데 읽고서 제대로 한번 또 서평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는 건가요? 저런 건? 예. 네네. 출판사에서 저거를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그냥 컨텐츠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지금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저희 다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벤트를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선정이 되시면은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저번에는 저희가 아마 책을 받아서 보냈었나요? 받아서. 네,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번에는 어디였죠? 저번에는 류광님이 후원해 주셨어요. 아, 맞아. 출판사가 아니라 류광님이 번역하신 컨테이너 보안 책 후원해 주셨어가지고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은 저희가 받아서 보냈었는데 이번엔 출판사랑 하니까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귀찮다고 낙교님이 전자책으로 신청 받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책이요? 전자책에서 신청 받았어요. 아, 그때는 우리가 류광님 후원 받고, 아, 맞아. 우리가 같이 했었죠. 우리 44비치 네. 금액으로 해서 전자책이랑 책으로 보냈었죠. 그리고 저희도- 일반 신청하신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택배 포장해서 보내지 않고 저희가 후원용으로 받았던 책이 5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책은 네네네. 그냥 저희 내부에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 가지고 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알라딘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소 입력하고 그냥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네. 열악하지만. 아무튼 동양북스에 감사하고, 두 번째 단신은 미덥 때 이제 저희가 도커 서울 미덥이라고 한참 됐죠. 이 미덥이 이걸- 미덥닷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왜 여기에다 만들었냐? 도커사에서 이 미덥 유지 비용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6개월에 $20 정도 내는데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고, 이제 뭐 도커나 아니면 그 컨테이너 관련된 컨퍼런스 할 때 소식 올리는 정도로 사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메일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도커 서울 미덥을 닫을 거라고 도커사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2년간 아무 활동이 없었다 이러면서. 뭐 벌써 2년 그래도- 동안 아무 활동이 없었나요? 뭐 이해는 가는데 이제 뭐 한 1년에 $4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가 부담될 정도가 된 건가, 도커사가? 그런 약간 아쉬움, 부담될 것 서운한 마음. 부담될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근데 약간 이제 저희는 뭐랄까 예전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서운함도 그게- 있는 것 같고. 저게 예전에 낙연님하고 충선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도커 코리아에서 이어지는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도커 코리아도 이제 도커에서 도커가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뒤에 보면 뭐 이제 닫겠다. 근데 이제 뭐라고 했죠? 아마 뭐 답이 없으면 닫겠다고 했는데 뭐 이미디어틀리 이런 거 딱 붙여놨어요. 근데 뭐 굳이 그런 말을 붙여야 되나? 닫으면 닫는 거지. 약간 이제 그런 48시간 내에 부분에서- 답을 주지 않으면 바로 네. 닫을 거야,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혹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한 2년 동안 활동이 없었는데, 아, 그쵸. 아니면 뭐 저희가 원래 도커가 지원은 잘해줬었어요. 미덤 열면은 티셔츠랑 스티커는 지원을 잘 해주셔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좀 얘기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게끔 유도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아마 내용 자체는 당장 닫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제 생각에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계속 연락을 뭔가 했을 거예요. 저희가 아마 메일을 잘 안 봐서 묻혔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메일이 온 계속 거는 오긴 제가 했어요. 확인하는데,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도 그, 써있기는 해요. 그 네, 개인적인 메일이 써있기는 아니라 해요. 뭐지? 그 메일이 오잖아요. 그 메일링 리스트 같이 계속 보내주잖아요. 운영진들한테. 예. 그거를 계속 받았었는데 사실 뭐 저희가 딱히 한 게 없어서 아, 뭐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 메일을 받으셨으면 공유를 해주셨어야죠, 낙교님. 저한테밖에 안 오나요? 그럴 것 같은데. 아, 근데 별 내용이 없어요. 공유할 만한 게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도커 몇 주년이니까 행사 할 생각 없니? 약간 요런 것들. 예. 그때 우리 한번 초반에는 했었잖아요. 그런 해커톤도 열었었고. 네. 그때도 재밌긴 했었는데 지금 약간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뭔가 드라이브가 잘 안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도커로 뭔가 하는 게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사실. 도커를 주제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애매해. 예전에는 그 도커만 가지고 하는 게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도커가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아무튼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쟤네 입장에서도 커뮤니티 지원이라는 게 중요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쿠베, 뭐 CNCF 이러면 되는데
도커만 가지고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게 맞아요. 도커는 뭐 최근에 막 바뀐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크게 뭐 변화가 없다 보니까. 도커 얘기 나온 김에 히얼독 얘기 먼저 할까요? 도커가 히얼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히얼독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고 이렇게 꺽쇠 2개 하고 EOF는 그 루비 때도 그렇고 쉘 스크립트 짜는 거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이거의 공식 그 기술 명칭이 히어독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공식 기술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히어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표준이 저는 있는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상했거든요. 이게 뭐 엔드 오브 파일 약자예요, EOF가? 네, 맞아요. EOF는 그렇죠. 엔드 오브 파일이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저기 EOF 말고 딴 거 써도 되는 거죠. 그냥 대문자로 네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네네. 시작과 끝만 맞으면 될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예전에는 여러 개 명령을 쓰려면은 막 엔드랑 네, 맞아요. 역슬래시를 역슬래시랑. 엄청 써야 됐는데 음. 이제 그 꺽쇠랑 EOF 키워드 써가지고 그 사이에 그냥 한 줄씩 이쁘게 쓰면 된다고 해서 이거는 되게 생뚱맞은 업데이트인데 꽤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엔드엔드 좋긴 한데 엔드엔드 딱히 싫진 않은데. 아, 그래요? 저는 낙연님은 루비 좋아하셔서 이거 EOF 되게 반기실 줄 알았는데. 아, EOF? 아, 근데 히어독. 약간 저게 사실은 이미지를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되게 이상한 거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의 레이어 단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라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도커 파일 안에 다 녹아 있잖아요. 런 명령어 한 개면 레이어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엔드엔드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한 거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그게 뭐 사실은 히어독도 이게 한 단계 아니에요? 맞아요. 한 단계긴 하죠. 예. 네, 사실 같은 건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걸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게 살짝 있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지. 요즘에는 뭐 사실 다 개발자분들 알아서 하시니까 저 신경 안 쓰고 있긴 한데. 개발자 아님. 아직 보면은 그러나요? 업데이트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EOF도 그렇고. 저도 최근에 도커 컴포즈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도커 컴포즈 따로 설치 안 하고 도커 맞아요. 한 칸 띄고 컴포즈 하면은 도커 컴포즈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긴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그리고 뭐 자잘한 이게- 거긴 한데 예전에는 막 진짜 마이너 버전까지 그 패치를 쫓아갔었으니까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보면은 명령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RMI나 RM이나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사실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명령어는 이런 거죠. 뭐 도커 컨테이너 RM, 도커 이미지 RM. 그쵸.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다 생겼어요 중간에. 컨테이너, 와우. 뭐 이미지, 볼륨 뭐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가 좀 명확하게 생겨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은 이 논리적으로 명령어 서브 커맨드 실행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검색해도 이제 다들 누가 도커 이미지 RM을 써요. 도커 RMI를 쓰지. 왜요? 나 써요. 검색이 잘 안 걸린다는 거죠. 저 있는지도 몰랐네요. 도커 RMI 있을 때. 네, 그래서 도커 이미지를 입력하면은 도커 이미지에 서버 커맨드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다 네임스페이스 방식으로 그 명령어들이 다 바뀌어 있긴 합니다. 초반에는 네. 이제 그게 시작했던 게 이제 네트워크랑 볼륨 같은 데서 그런 거 먼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컨테이너랑 이미지도 다 확장이 돼 있기는 해요. 도커 그 네임스페이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빌드 X 명령이 생겼던데 그거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빌드 X? 제가 아는 거는 네. 그 기본적으로 빌드 명령어 쓰면 다른 아키텍처로는 빌드를 못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빌드 맞아, X 맞아. 쓰면은 뭔가 여러 아키텍처를 뽑을 수 있다고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M1 쓰다 보니까 뭔가 예를 들어 고로 된 거를 이제 빌드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64 그냥 인텔 아키텍처로만 맞아요. 했었는데 네. M1용으로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암용으로. 이제 그런 거 좀 보면은 이제 빌드 X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조건 두 가지, 그러니까 64용이랑 암용 두 개를 빌드해야 되나? 그것 때문이라도 빌드X를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약간 그 얘기 들으면 생각난 건데, 제가 최근에 도커가 좀 망해간다고 느꼈던 가장 큰 게 그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도커를 애정하고 있지만, 도커가 진짜 잘 못한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그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도커 이미지에 태그가 있잖아요. 근데 도커 이미지에 태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우분투 18.04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태그까지 포함된 아래에 아키텍처가 10개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ARM도 마찬가지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 이미지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아키텍처에서 도커 인텔이면은 그냥 인텔이 받아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M1에서는 그 아키텍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네. 이미지가 실제로 구분이 안 돼요. 그 로컬 시스템에서. 도커 풀 할 때 아키텍처를 이렇게 인자값으로 넣고 하면 덮었어요. 덮었어요? 제가 마지막 테스트했을 때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얘네가 약간 이 확장을 하면서 이거를 우아하게 좀 풀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일단 필요하니까 확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약간 우아하게 안 풀려 있는 느낌? 물론 이게 물론 이 문제는 개발 환경의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배포하고 나면 하나의 아키텍처에 도는 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를 해결 안 했다고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사실 개발 환경에서 그걸 1차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잖아요, 무조건. 약간 그걸 보면서, 이게 약간 해결이 안 돼 있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애플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보통 사실 아키텍처가 고정인데 갑자기 암 아키텍처가 엄청 커지게 돼버렸죠. 갑자기 네, M1 맞아요. 때문에. 그냥 얌얌님 암만 오셨다. 커지는 건 괜찮은데 암이랑 인텔이랑 섞어버려가지고 한 머신에 지금 김태훈님이 써주셨는데, 태그로는 부족하고 아키별로 생성된 이미지에 SHA256 그 다이제스트를 붙여줘야 명시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 풀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해야지 아주 정확하게 쓸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저도 어렵더라고요. 네. 태그는 왜냐면 태그는 덮어 씌워지는 개념이니까. 네. 히어독 업데이트된 블로그 글 봐도 이게 같이 나왔거든요. 빌드킷하고 빌드킷 0.9랑 빌드 X 0.6이랑 도커 파일 1.3.0이 나왔거든요. 그 세 개가 이번에 같이 나왔고, 히어독은 빌드킷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커 파일이 아니라. 그것도 저는 신기했어요. 이게 왜 히어독 도커 파일에 뭐가 추가 업데이트, 도커 파일에 버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이렇게 릴리즈 된다. 그게 예전에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그 이미지 빌드 부분이 되게 또 핫한 영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커에서 이제 독립하려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구글에서 만들었던 뭐 카니코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도커 파일의 표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커 파일에서 이제 좀 변형된 것도 있고, 아예 다른 형식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런 데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팔로우 못하고 있지만 약간 전쟁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또 쿠베 쪽에서도 도커 메인으로 안 가져갈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주도권 싸움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빌드킷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관점? 뭐가 달라요? 서비코라님 아시나요? 무슨 관계인가요? 빌드킷하고 빌드X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봐야지 그러면 못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보면 빌드 위드 빌드 킷이라고 나오긴 해요. 빌드 X 명령어가. 근데 도커에 그러면 빌드 킷이 지금 메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들어갔다. 아직 디폴트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빌드 X로 해야 X가 들어가 되나 있으면 빌드 X가 빌드 킷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캐시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긴 하죠. 근데 빌드 킷에서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예. 도커 빌드 할 때, CI 빌드 할 때 캐시 갖다 쓰는. 네, 우아하게 잘 해결이 안 돼서. 맞아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최신까지 팔로우업 하진 않아서. 지금 얌얌님 오셔서
잠깐 인사하고서 진행할까요? 네, 연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나요? 네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그럼 네. 인사를 하죠. 한신 줄 알고 아, 5분에 네네. 듣기로 왔는데 20분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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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진행해 주시죠, 너굴님. 네. 캐시 얘기 나와서 이번 그 도커 릴리즈 글 보면 깃허브 액션에 캐시 백엔드 얘네가 만든 거 익스페리멘탈로 링크해 놓긴 했더라고요. 오. 알겠다. 네, 가보면 빌드킷에 리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 근데 그게 어. 궁금한 게, 그 말은 캐시를 복제를 해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 지금 저도 자세히 못 봐서 지금 봐서 명령어 보면 네. 빌드 CTL 빌드 해가지고 익스포트 캐시 해가지고 내보내고 임포트 캐시 이렇게 네. 아니면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파일 같은 걸로 그걸 네네네. 갖다 쓰라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 약간 애매하긴 하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서클 CI도 보면은 서클 CI도 빌드 캐시 기능이 있잖아요. 얘네가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은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뭐 예를 들면은 ABCD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빌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신에다가 그 빌드 캐시를 쌓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또 빌드를 해요. 근데 이제 데디케이티드 머신이라고 하면은 그 머신으로 빌드를 하면은 캐시가 살아있잖아요. 그 머신 안에.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이 머신에서 빌드를 하는데 동시에 빌드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새로운 머신에 캐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캐시가 없기 때문에 캐시가 쌓인다. 그래서 그 캐시를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동시로 여러 개가 되면은 그게 3대인가 4대인가까지인가 캐시가 쌓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우아하게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머신에 몇 대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머신 안에 캐시를 쌓아놓고서 그걸 재활용하는 구조로 돌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청 꼼수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옛날에 기억해보면 완전 초반에 이제 옛날에 기억해보면은 뭐 너굴님이랑 아웃사이더님이랑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 큰 머신 한 대에서 막 돌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아이노드 풀 나고 난리 났었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제 개발자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빌드가 느리다. 도커에 대해서 컨테이너로 왔을 때 다들 잘 써주고 계긴 하지만 약간 불만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캐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저희도 캐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여러 CI에서 저런 꼭 저거 아니더라도 캐시 써보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캐시도 어차피 이게 독립된 머신이니까 한번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다운 받고 캐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새로 받는 게 대부분은 빨라서 오히려. 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냥 어떤 안 쓰게 되더라고요, 방식으로 지금. 지금도 캐시를 했었냐면은 익스포트를 해서 내보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전 이미지를 풀 받고서 그거를 다시 도커에다 풀어주고 그 방식을 사용했었거든요, 한동안. 그게 더 느리다는 거죠, 지금 아웃사이드이 말한 게. 그게 더 느리다는 거고. 그것도 그렇고 뭐 npm이나 이런 것도 더 느린데 아, 그래요? 저는 npm이나 그런 것도 빌드 다 할 때. 늦었어요. 제 캐시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깃허브의 트래픽을 아껴준다는,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의 트래픽을 아껴준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속도 면에서는 효과를 못 보고, 저는 도커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의존성은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데 빌드할 때. 아, 뭐 맞아요. 도커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그 많은 수많은 레이어의 뭐뭐를 가져와야 이번 빌드에 캐시에 도움이 되는지 미리 모르잖아요. 쭉쭉 막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도커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스택 오버플로우가 매년 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2021년 버전이 나와서요. 네, 요 우리말 요약은 그 빅뉴스 쪽에서 굉장히 잘 요약을 해주셔서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거기 가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좀 이제 거기서 요약해 놓은 정보와 그 외에 다른 것들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의 그 분야별 혹은 연령별 분포를 보면 풀스택과 백엔드와 프론트를 합치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이랑 데이터 쪽이 응답자에는 많지 않고 그렇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성이 응답자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남성이 많은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었는데 참여자가 한 8만 명 정도 돼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뭐 이제 미국이 제일 많겠죠. 한 15,000명 되고 중국도 이제 1,050명, 뭐 일본 400명, 한국 189명 있는데 좀 놀랐던 게 북한이 있어요. 54명. 한두 명도 아니고 54명이나 있어서 되게 많은데 어떻게 제가 얼핏 알기로는 북한 내에서는 외부에 웹을 접근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신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글쎄요. 국적 아닌가요? 국적?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국적을 속일 수 있지 않아요? 아, 속였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사우스 코리아를 클릭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아니면 있겠네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터데이 목요일 뭐 이런 것처럼 사우스, 노스, 남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건 그럴 수 뭐 있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제가 근데 너무 이거 심각하게 국적 조사를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했는지가 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응답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하는 건데, 응답자가 많으면 그만큼 대부분 신뢰할 만하다 이러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54명이면 그냥 누군가 장난으로 저렇게 해놨어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 숫자 아닐까 싶어요. 네네. 북한도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북한도 외국 유학도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는 걸로는 알고 모르겠지만. 있어요. 예. 네, 네. 그렇게 밖에서 유학간-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유학간 자제들이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주로 가는 나라들이 구공산권이라고 할 만한 폴란드 이쪽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론트 쪽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리액트가 jQuery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근데 넘어선 약간 거예요? 살짝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 북한이 54명인 것보다 한국이 189명인 게 더 충격인데요. 왜냐하면 설문조사가 영어였을 거니까 아마 많이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일본도 적긴 하네요. 북한이 유난히 많네. 네. 샘플로 보면 좀 이상하긴 한 것 같네. 그렇죠? 한국이 189명인 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죠. 네이버가 있으니까 어쨌든 네네. 구글도 있고. 일본, 중국이 거기도 많지 있고. 않은 거 봐서는 북한 비중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넘어가죠. 네. 그래서 리액트가 이제 아싸님도 얘기했는데 이제야 그 스택 오버플로우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따르면 이제야 리액트가 jQuery 넘어섰다. 리액트가 40%, jQuery 34%. 그 정도로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네요. 요즘 주변에 보면 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리액트로 넘어가는 느낌이긴 해요. 뷰도 잘 안 쓰고. 작년까지는 비영어권에서는 뷰를 많이 썼다는 통계가 있긴 있었거든요. 중국이 아마 엄청 뷰를. 그냥 비영어권인 나라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요?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뭐 아시아 대부분이 뷰를 리액트보다 많이 썼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바뀌고 있나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위키미디아는 뷰로 갔던데 얼마 전에. 네. 뷰로 선택했다고. 위키피디아를 이제 다음 버전을 개발할 때 JS 프레임워크를 뭘 쓰냐 했는데 뷰가 선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뷰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지 않았나요? 예, 있었죠. 있었죠. 예. 메인 개발자분이 홍콩 중국 분이라. 관련해서 네. 예.
그러면서 근데 뭐 또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먼저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자꾸 이슈에서 누가 얘기를 하니까. 뭐 끊겼나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유튜브가 아니지 트위터에서 직접 얘기를 한 거긴 하니까 이제 그때도 아, 반발로 이제 좀 그게 시발점이었군요. 네네 아무래도 홍콩시 관련해서 네. 얘기가 있었으니까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려갔을까? 뭐 그쵸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홍콩 시위에 뭐 찬성한지를 떠나서 반대할 정도의 입장을 가진 건 중국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모르죠. 저희 뭐 두테르테 같은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모르긴 하죠. 뭐 개인적인 사상을 검증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네. 약간 근데 저도 사실 그때 이제 뷰랑 리액트 그냥 심심해서 좀 깔짝여 보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 즈음에 접하니까 그냥 그럼 그냥 맘 편하게 뷰를 쓰지 말자 약간 그렇게 저는 그랬었죠. 근데 뭐 그렇다고 리액트를 쓰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본업이 아니니까. 그래도 인상 네, 깊은 거는 그리고- 저 아래 루비 온 레일즈가 있네요. 7.4%? 7.04%? 네.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보니까 약간 좀 모호하긴 한 것 같아요. 웹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그래서 중간에 플라스크도 섞여 있고, 막 ASP.NET도 있고, 네. 조금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좀 그런 그 트렌드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그 루비나 플라스크가 많이 쓰일 때는 이런 느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 웹의 네이티브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다 이쪽에 어떤 생태계를 가져가는 느낌? 이게 그때는 막 자바스크립트 되게 무시하는 케이스도 많았고 좀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 확실히 웹 프레임워크 했을 때 웹의 이 베이스를 다 자바스크립트 가져간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향기가 다 자바스크립트인가요? 네? 앵귤러도 자바스크립트인가요? 네네네. 네. 다트? 다트 맞나요? 네, 다트 맞죠. 네네.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타입스크립트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다트라는 언어로 하긴 하는데 다트. 네네. 제가 그 리액트가 jQuery를 넘어섰다고 했던 부분은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 중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 방금 낙교님 얘기하셨던 웹 프레임워크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쪽이었던 것 같네요. 전반적에서도 리액트가 jQuery를 제쳤네요. 여기서. 네네네. 전반적으로도.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 저도 있는 이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웹 프레임워크 항목에 보면은 1등이 리액트고 2등이 jQuery고 밑으로 쭉 가면 플라스크랑 루비 온 레일즈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따로 없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이제 파이썬 개발자들은 그 장고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플라스크가 더 위에 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정보도 이것도 있군요. 뷰랑 비슷하게 루비 온 레일즈도 헤이의 삽질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헤이의 삽질은 뭐예요? 그 DH, 메일 클라이언트? 네. 근데 네, 지금 베이스 캠프. CP님이 계속 루비 온 레일즈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은 루비 온 레일즈가 약간 컨셉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6 넘어가고 하면 개발이 되게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에세 컴파일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다 그 안에 끌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루비만으로 완결도 안 되고 훨씬 다루기가 힘들어진 거죠. 프론트는 프론트대로 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색이 좀 모호하다? 아니면 지금 그냥 차라리 진짜 API를 서버로 쓰거나 근데 사실 루비 온 레일즈가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좋았던 부분은 그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HTML이나 프론트 파트까지 그냥 다 수직 계열화 시켜버린 느낌? 그런 게 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루비 온 레일즈는 그런 메리트가 다 사라져 버리긴 했죠.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선택할 이유가 딱히 없는 느낌?
것 같긴 그죠? 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별로 계속 좀 처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되는 베이스 캠프가 또 그 삽질을 해버리니까. 또 뭐 음, 사건도 있지 않았어요? 뭐 그쪽에. 네, 그러니까 그 사건.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직원들한테 저는 그걸 사내 메일로 돌리면 될 거를 왜 자꾸 퍼블릭으로 올려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뭔가 그 전에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는 그래서 잘은 이제 몰라요. 그거를 이제 사내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해서 글을 올리고 그거에 동의하는 글을 DHH가 레이즈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도 네네. 코파운더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엄청 불만을 막 얘기해가지고 아마 임원급들이 거의 다 그만 직원의 40%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떠날 놈은 동의 안 해서 떠날 놈은 숨들어 해가지고 했더니 헤드급들 거의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뭐 마케팅에도 뭐 해도 뭐 이런 애들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니까 걔네도 그런 애들 한성질 하는 것 같아요. 또 공개적으로 또 쓰고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사실 베이스캠프 되게 좋아하는 회사였고 레이즈는 안 하지만 또 그거 뭐죠? 뭐 리모트나 리워크 이런 책 맞아요. 그 제이슨 프라이드랑 DHH가 쓰는 책들도 되게 인사이트를 좋아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책을 추천하기도 좀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좀 뭐랄까 약간 컬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 DHH의 회사 이름 뭐죠?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 프로덕트들도 그렇고 사실 약간 조금 미묘한 포지션들에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보면은 베이스캠프는 약간 실리콘밸리 쪽의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서 키운 느낌은 좀 아니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도 더 그렇게 가장 좋은가? 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서. 네. 한편으로는 뭐 컴퓨터 같은 게 대부분 사실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 1세대들이 이제 고인이 되시거나 이제 나이 고령층이 된 처음 시기인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이 스타들, 영웅들이 이제 또 사회 그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드니까. 네, 뭐 사실 그런 거 많죠. 네. 리차드 스톨만 맞죠? 네, 리차드 스톨만도 그렇고 막 그런 게 이제 기술과 별개로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도 잘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그게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따라오니까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약간 한 세대가 가는구나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보면 느끼지만 역시 트위터를 안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백캠 쪽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모든 사건이 나면 이제 거기서 보통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저는 컨텍스트를 못 찾아가서 잘 못 보겠는데 보지도 못하겠는데 거기서 진짜 엄청 스레드로 싸우더라고요. 보면 보는 사람은 무슨 얘기 하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뭘로 대체 싸우고 있는지. 사람의 글을 또 봐야죠. 보면 맨유 감독의 발언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나균님? 네? 맨유 그분이 얘기하셨었나요 처음에? 트위터 인생의 낭비다? 네, 인생의 낭비다. 네. 그쵸. 지금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발언은 이제 투자자로서 짜증도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매수 포인트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점점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문제지. 지금 아까 했던 얘기 얼마 전에 중에서 잠시만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최승훈 님이 정정해 주셨는데 앵귤라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고요. 플로터가 다트라고 하시네요. 네, 앵귤러가 맞아요. 원래 자바스크립트였다가
버전 몇인가부터 메이저 버전 몇인가부터 타입스크립트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헷갈렸는데 네. 정정해 주셨습니다. 앵귤러랑 앵귤러 JS가 달랐던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닙니다. 앵귤라 별로- JS가 있고 앵귤라 JS라고 부르는 거는 1.0 때를 얘기하고요. 아, 앵귤라 JS가 뜨니까 앵귤라 다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방심한 틈에 리액트한테 시장을 뺏겼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은 그냥 앵귤라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부터는. 이름에 혼란이 좀 있었군요. 네네. 네. 너굴님 얘기해 주시면 다음- 됩니다. 네. 아, 다음 근데 걸로 잠시- 넘어가면 잠시만요. 네. 그 트위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트위터에서 막 그렇게 스레드로 막 싸우는 거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서 오, 불의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일어나에 대해서 그냥 약간 그냥 술술 읽히게 적혀 있는 책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아, 겨울 네. 서점이라는 무리한 유튜브 보다가 시대를- 추천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읽어봐야겠네요. 저는 네. 앨런 머스크 보면서 잡스가 젊었을 때 트위터가 있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가끔 어우.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잡스 그거-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평온해졌을 때 말고 한창 전투력 올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상상해 보면 트위터에서 빌 게이츠랑 리처드 스톨만이랑 잡스랑 막 싸움 쌈박질하는 거잖아요. 막 욕하고 막 생각해 보면 근데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얘기하세요, 너굴님. 말이 계획서 없이. 네,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와서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전기 작가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 전기도 그분이 쓰셨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쓰기로 또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 최근에 머스크의 전기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 되게 신기한 트렌드인 것 같은 게 죽기 전에 전기를 써요. 보통 그러지 않지 않나요? 아닌가? 그쵸, 이게 그쵸. 내가 개도국 시절을 살아서 그런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쵸. 거는 잠시만요. 화면이 이상해졌네. 리처드 스톨만이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게 지금, 아웃사이더님이 리처드 스톨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이 시대를 잘 못 따라간다, 그런 네.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좀, 그게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이, 리처드 스톨만은 어쨌건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되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 뭐, 오픈소스 지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트위터 같은 걸 만들어서 써요. 그 사람은 쓰는 트위터 같은 일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쓴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도 있어요. 누구지? 그 문제가 됐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랑 얽혀있는. 네. 교도 자살하신. 네, 앱스타인. 앱스타인에 대한 옹호 발언 같은 것도 그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런 걸 쓰는데, 그게 되게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거죠. 약간 자기 철학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트위터는 안 쓰고 자기가 트위터를 만들어 쓰는데 실제 내용은 이제 시대를 전혀 못 따라가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게 그게 좀 생각났어요. 그 사례가. 근데 저는 사실 미국 살지 않으니까 앱스타인 사건을 그 사건으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IT 사람들이 지지한 그걸로 알게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런 성추행?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란 것만 알고 잘 몰랐어요. 아직도 못 봤는데 넷플릭스에 앱스타인 다큐가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대박이네.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처음만 봐도.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그냥 뭐 조금 유명한 애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옹호해줄 그러니까 지지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던데요. 그 저는 되게 많은 얼마 전에 후회한다고 앱스타인이랑 친분이 있었던 걸 후회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요? 빌 게이츠. 네. 근데 저는 그게 루머긴 하지만 빌 게이츠 이혼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영어권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처드 스톨만도 그렇고 앱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그분들은 이제 너무 당연한 듯이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 발언 이제 뭐 그거 지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컨텍스트가 사실 한글만 쓰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언론도 그렇고 그런 이제 정보의 격차라는 부분에서 더 많이 좀 그 이해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특히 그런데 이게 발언은 있지만 컨텍스트는 없는 거죠. 사실 공유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신 넷플릭스에 다큐가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어설프게 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말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오히려 모르니까 더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을 얹을 수 없는 사건이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저번에 잠깐 이제 아웃사이더님이랑 뉴스 페퍼민트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되게 고마움이 있으면서도 아직 그 부분을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워요. 저작권 문제. 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우리한테는 잘 안 되지? 라는 느낌을 여전히 받는 거죠. 한글로 정보가 너무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약간은 다큐를 보면서 좀 놀란 게 그냥 국내에서 가끔 엄청 자주 있긴 하지만 뉴스로 나오는 그런 이제 성희롱, 성추행 그런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유명한데 앱스타인이 누구야?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사실 보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할 사건이 아니었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 실수로 그럴 수 있죠. 그런 발언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를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었어서 조금 이걸 내가 왜 이제 찾아봤지 같은 느낌으로 그 다큐를 좀 보고 있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IT 쪽에 그쪽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죠. 더 어렵죠. 네. 아무튼 뭐 갑자기 제이쿼리 얘기하다가 리액트 얘기하다가 왜 여기로 갔죠? 그러게요. 스택오플로 트위터에서 갑자기 트위터에서 네. 스택오플로의 설문조사로 다시 돌아가서 빨리 훑고 지나갈게요. 많이 쓰는 아이디는 이제 VS 코드가 거의 대세를 장악한 것 같네요. 71%. 우리 2위가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이 설문 조사의 3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4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3위가 좀 독특한데 노트패드 플러스입니다. 29%나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확실히 그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발자들의 어떤 그 개발 환경?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고요. 인텔리제이가 28%, 그 다음이 빔이 24%인데, 그 밑으로 이제 인텔리제이 계열의 뭐 파이썬, 웹스톰 이런 애들이 좀 마이너하게 쭉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한 65% 정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합산을 할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디 이맥스는 거의 뭐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밑에 많이 있잖아요. 5.3%나 있잖아요. 이거 5.3%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 건가요?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네 컴퓨터에 네. 깔려 있는 에디터를 다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 이맥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니 한 번도 실행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다는 게 엄청 큰 의미죠. 저 일단 iMac 쓰고 있는데 지금 iMac 사서 이맥스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도 바꾸죠 뭐.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개발 환경. 그러면 나노가 1위 차지하는 거 아닐까요? 나노? 근데 약간 네, 전 노트패드 플러스 약간 이거 멀티 셀렉트 가능한 문항이었을 것 같은데 윈도우 쓰시는 분들이 뭐 그냥 편의상 깔아놓고 있어서 다 선택이 된 게 아닐까? 이거를 뭐 개발을 메인으로 쓴다기보다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 얘기니까 사입 서비스도 빨리 커져서 이제 사입 서비스 개발자 설문조사. 아, 좋은데요? 네. 전에 그건 하고 싶었는데, 전에 한번 책을 가지고는 올해 읽었던 제일 좋았던 책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IT 서적으로 하고 싶긴 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사이트 방문자가 아, 방문자들이 역성장 중입니다. 그렇구나.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기타 도구는 뭐 깃이나 도커 이런 도구들 좀 나오는데 컬럼미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예. 이맥스는 5%인데 적다고 하시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고, 플러미는 0.5%잖아요. 0.5%예요? 테라폼보다 높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른 아니요. 낮게 항목을 있어요. 보고 있나? 훨씬 낮게 있는데? 그래요? 네, 아닌데. 아더툴스. 그럼 아도툴스 맞는데. 제가 본 건 뭐지? 0.5%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요? 데노보다 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데노는 아더툴스인가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아더툴스, 왜 아더툴스지? 제가 본 건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더툴스가 아니고, 0.5네요. 얘 맞는 것 같은데요. 없네. 플로우도 예, 이거밖에 없네요. 네네. 이거 제가 뭐 플로우는 잘못 그거 봤나 봐요. 페이스북 플로우 같은데요? 페이스북 자바스크립트 플로우는 뭐예요? 타입 체킹 해주는 거? 아. 네. 아, 네. 제가 잘못 본 걸로, 플럼미는. 플루미? 최승우님이 플룸이라고 읽어주셨는데, 플룸인가 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울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하냐 해서 온라인이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연령대별 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어릴수록 확실히 온라인 리소스 활용도가 높고, 굉장히 높고, 학교랑 책은 굉장히 적은.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학교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스타일일 거라, 그죠? 그래도 우리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정확히? 어떤 경로로 프로그래밍을 배우니?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영어는 러닝이었는데, Learning how to code라고 되어 있어요. 예. 찾았어. 네.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책이랑 뭐 블로그랑 이런 게 비슷한 걸 보면 결국 비디오 블로그 이거는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트러블 슈팅 쪽에 좀 더 가까워서 아무래도 비중이 많은 것 같고,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저는 뭔가 잘 정리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글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결국 당분간은 이렇게 반반 비슷한 비중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학교는 늘어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요즘에 코딩 교육을 하겠다 하고 있으니. 스쿨과 콜리그의 차이는 뭐죠? 컬리그는 고등 교육? 콜리그는 동료인가요? 동료군요, 이거. 죄송합니다. 영어가 짧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쿨과 코딩 부트캠프는 또 분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 스쿨은 진짜 공교육기관 혹은 아니면 사교육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진짜 스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네. 젯브레인 설문조사도 있는데, 요거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요 링크는 제가 올렸는데, 젯브레인은 저 보고서 자체를 한글로까지 제공해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렇게 설문이 해주는 데가 많은데, 다 영어라서 사실 자세히 보긴 좀 귀찮거든요. 얘는 한글로 다 해줘서 제일 하고, 그냥
뭐 요약까지는 아니고 그냥 요 리포트, 젯브레인 리포트 봤을 때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성별 분포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남성 비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낮아요. 이 설문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어, 85%. 오, 이게 약간 놀랐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좀 네, 약간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여성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BBC 뉴스에서 올림픽에서 이번에 여성 선수가 48점 몇 프로가 됐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처음에 아니 1대1이 아니었어?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당연히 여성부가 있고 남성부가 있으니까 저는 선수 그쵸. 수가 똑같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아, 인원수가 이제 겨우 맞춰진 거고 그런데도 네. 아직도 이제 차별이 곳곳에 남아있다. 약간 그러니까 인원을 맞춘다고 그게 해결된 거냐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아마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선은 아마 인원이 먼저고 여성부가 없는 종목도 많으니까 아 그래요? 야구 같은 것들은 없잖아요. 지금 소프트볼 아. 여성 소프트볼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올림픽을 안 봐서 근데 그렇게 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올림픽은 국가별로 뭐 선수 출전할 수 있는 수가 정말 할당되나요? 예를 들어 뭐 육상이 달리기 100m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1명 내보낼 수 있어, 10명 하네. 내보낼 수 있어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국가별 제한은 잘 모르겠고 전 세계 예선은 없잖아요. 국가별 예선만 있지. 그런 건 봤어요. 요번에 그 야구를 일본이 이제 시범 경기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총 6개의 나라가 왔거든요. 그게 더 늘어나지 못한 이유가 일본이 올림픽위원회에 제출을 할 때 야구 그 선수 수를 144명으로 올렸대요. 그래서 6개 팀밖에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올림픽을 신청할 때 경기별로 전체 선수 수를 이제 뭔가 기입을 해서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비율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출전해보지 않은 종목에 혼자 연습해서 자비로 따라가서 출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네, 있죠. 그런 걸 보면 그냥 저거를 어떻게 숫자 제한을 어떻게 하는 거지 같은 갑자기 그냥 궁금했어요. 그 내용은. 네, 다음 소식 이야기 해주시죠. 파이어폭스. 네. 저희 시간이 지금 많이 되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떡하나요? 파이어폭스까지만 할까요, 그럼?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어느 분이 적어주셨죠? 파이어폭스? 전 아닌데요. 저도 아닙니다. 서비쿠라님 아닌가요? 아, 설명이 적고 가셨네. 서비쿠라님이 지금 급하게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같죠? 있으셔서. 네. 하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가신 것 같아요, 중간에. 네. 뭐, 저도 이거 그럼 보긴 이제- 했었는데요. 근데 그냥 뭐 사용자 줄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2억 5천 명에서 2억 명으로 줄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시 공개인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퍼블릭 데이터 리포트라는 페이지 공개된 건지 원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MAU 기준으로 하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들어가지는 거 보니까. 네네, 항상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사용자 수가 줄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안정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결국에 브라우저 쪽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걸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크롬을 가져가는데 크롬은 진짜 대박인 것 같고, 근데 크롬이 문제가 아닌 게 엣지는 이제 윈도우 기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H2 메이저 업그레이드부터는 엣지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엣지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아마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계속 쭉 늘어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네이버도 지금 웨일이라는 거 밀고 있고, 결국에는 이 플랫폼들이 깨달은 게 진입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뭔가 트래픽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 좀 그 주제에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파이어폭스 같이 뭔가 상업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파일을 가져온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을까? 모질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저도 뭐 크롬을 위주로 쓰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전 파이어폭스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계속 일정 포션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왜냐면 맞아요. 걔네가 그 엔트리 폰을 먹으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뭐 다 먹으면 이제 조종을 하겠죠. 물론 혼자 조종 못하게 이제 계속 파일을 나눠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쪽의 움직임이 좀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결국에는 IE가 자체 표준 만들기 시작했던 게 점유율 95% 가져가고 나서부터 막 자체 표준 넣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약간 사실 크롬도 그런 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꾸 뭔가 웹 표준에다가 실제로는 표준 안 난 것들을 자꾸 끼워 넣고서 이게 이제 앞으로 될 거야 같이 베타에다 넣어놓고 그런 것들을 많이 조금씩 하죠.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제 그게 좀 많이 가져갈수록 그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웹 브라우저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도 느꼈는데 엣지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연동이 되거든요. 이제 약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크롬은 구글 계정, 크롬 이음이 아니잖아요. 크롬은 구글 계정, 엣지는 이제 MS 계정, 약간 이런 식으로 양분이 되고 네이버나 이제 다른 것들이 또 옆에서 끼어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계정이 아니니까. 아, 파이어폭스는 저 이해를 잘 파이어폭스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구글에 아. 실어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예, 그런 거에 가깝고. 구- 컨텐츠가 좀 더 구글의 생긴 거죠. 구글에 종속되지 않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마 멀티 계정 때문에 구글을 엄청 선호하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크롬을. 근데 뭐 같은 목적으로 이제 MS를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파리나 멀티 파이어폭스는 좀 애매하죠. 파이어폭스는 계정 기능 자체가 멀티를 그렇게 잘 지원하지 않아요, 아직도. 네, 그게 되게 애매해요. 컨테이너가 더 좋은데. 컨테이너 기능이 나왔는데 컨테이너가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포지션이. 그리고 아직까지 포지션이 메인으로 밀질 않고 있거든요. 그 기능이 되게 좋은 기능이 익스페리멘털 피처로 들어가서 몇 년째 이제 썩고 있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음. 제가 얼마 전에 사파리를 시험 삼아 써보기로 했었잖아요. 아, 네. 네네. 그 말을 한 다음날 그만뒀는데 그 전에 며칠 쓰고 있긴 있었지만 그게 멀티 컨테이너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 개인 아마존 계정이 있고 회사 아마존 계정이 있는데 이거 제 거만 잠깐 접근했다가 회사 거 들어가려고 하면 URL 막 다 찾고 다시 정리하고 막 그걸 해야 되는.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미 저장되어 있는 URL이 뭐 회사에 있는 S3 버킷 URL이거나 아니면 제 개인 URL이고 뭐 이러니까 어딜 가도 막 에러가 계속 많이 보이니까 결국은 컨테이너 형태를 포기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사파리를 다시 버리고 팝업으로 돌아왔죠. 와. 하지만 저는 엣지를 쓰고 있어서. 엣지 쓰시는군요. 엣지 컨테이너가 없고 3D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쓸 것 같아요, 당분간. 여기 최승우님이 그러니까 다양성은 줄어들어도 브라우저, 그러니까 다 크로니움 되니까 브라우저의 다양성은 줄어들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웹 개발하면 사실 느껴지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크로니움에서 이번에 렌더링 엔진이라고 뭘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원글은 안 보고 포스트에서 요약글을 정리해줘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핵심을 보면 파이어폭스, 뭐 크롬, 엣지, 크로미움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세트를 만들겠다는 게 큰 맥락 중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CSS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저렇게 돌아야 되고 그 스펙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테스트 케이스를 수만 개를 만든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음. 브라우저 호환성을 브라우저 업데이트하기 전에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되면 어떻게 되지? 같은 게 좀 궁금했고 트위터에도 썼었는데 저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 한 3-4개 회사가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네. 저런 프로젝트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 저희처럼 이렇게 뭐 친한 사람들 몇 명이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각자 회사에 돌아가서 이런 프로젝트 한다고 허락받고 이렇게 다 돌아와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 큰 회사들이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하지 같은 게 좀 궁금했어요. 저런 프로젝트에서. 영상 쪽은 주기적으로 모여요. 회사들이. 그래서 뭐 새로운 코덱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뭐 어떤 알고리즘들을 쓸 건지 뭐 이번에 표준을 바꿀 건지 말 건지 뭐 그런 얘기들을 모여서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비슷하게 하지 그 않아요? 웹표준도 관련해서 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원회에 WSO 사람이 가서 회의도 하지만 평시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좀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 위원회에서 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맞아요. 저도 네. 위원회 같은 것들이 보면은 다 회사에서 한 명 참여하거나 그런 것들이 껴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뭐 최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살짝 있을 것 같고 공감대가 있으면 그걸 이제 뭐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오픈소스로 연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릅니다. 이거 외국 다큐 보다 보면 네네. 미국에서 이런 위원회 같은 얘기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되게 자주 반복되는 문장인데 미국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미국적으로 해결합니다. 개인에게 맡기고 위원회를 만들죠. 그런 문장, 그런 대사들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방식이 그냥 미국이 해결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IT 쪽은 특히나 미국을 많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영화도 그렇게 해서 영화위원회 같은 것도 걔네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회사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뭔가 뭐 표준 같은 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아마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일단 중국은 얼마 전에 이제 기업들을 문 닫아라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거의 국가 주도니까. 근데 일단 미국은 웬만하면 다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 표준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그냥 미국은 그런 나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거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물론 이제 각자의 이권이 걸려 있을 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이권이 걸려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 IT 업체 일하면서는 그런 어떤 크로스하게 다른 기업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자체가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요거는 상황 따라 너무 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왜냐면 결국에는 서로의 이권이 걸려있지 않으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속되려면 그런 지속되려면 게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결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인데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을 이해하려면 주가 각각 다른 나라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주마다 나라가 다르다고. 그래서 저기 잠깐만 거의 다 끝났어? 그런 식으로 약간 주들이 다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 만드는 게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다른 주에 있는 회사랑 얘기를 하려면 뭔가 중간 매개체 같은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할 때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건 거의 위원회가 유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또 공부를 해봐야겠네. 네. 우리는 근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 그 기술이 퍼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미국은 애초에 땅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비슷한 맥락을 김태호 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땅도 넓고 만나기도 힘든데 이권이 될 만한 것들에 먼저 발을 담그고 표준화하는데 신경을 안 쓰면 외톨이가 되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포모가 있습니다. 포모가 뭐예요? 그거 뭐예요? 포모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포모 위원회가 그거예요. 활성화돼 있고 내가 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건데 아, 그 줄임말을 모르겠네.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네요. 아, 네네네, 맞아요. 아. 피어 미싱아, 네. 네, 그래서 연관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 같다. 오픈 그룹 같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는 그룹에서도 문서로 많이 논의한다. 뭐 그런 얘기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최승우님이 한국 인터넷 기업 협회 같은 거 있지 않냐고 하셨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미국이 왜 그런 분위기면 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예를 들어 구글하고 MS가 한대 그러면 애플도 우리 뭐하러 해? 라는 분위기라기보다 야 그럼 우리도 빨리 껴야지 같은 분위기가 훨씬 세겠네요. 네, 그래서 네. WWDC 발표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웹 표준 같은 거 얘기할 때 구글, 애플, MS가 다 껴 있어요, 항상 요즘에는. 후원하거나 아니면 거기 참여자 중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는 그냥 저런 표준은 같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렇네요. 제가 너무 한국적으로 생각했네요. 저는 약간 그거를 그런 아이디어는 실무진들이 내는 거니까 실무진들이 합의해서 뭔가 위에 회사에 높으신 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내가 그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그거는 생각으로 똑같지 보통 않을까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보내주는 거죠, 허용 이런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서 걔네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것 같아서 네, 걔네는 우리는 약간 그게 뭔데 그걸 왜 해? 같은 느낌이 더 세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되게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느끼는 게 뭐냐면 당연히 합의는 어려운데 이게 회사에서도 똑같이 느끼는 게 그 어떤 의사결정이든지 이게 어쨌건 자기 작업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결정을 하면은 일이 훨씬 더 잘 안 된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애초에 없는 거죠. 공감대를, 그러니까 단순히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일의 어떤 효능을 높이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김태호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런 종류의 뭐 구글이나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을 많이 끼니까 뭐 구글, 오라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데들이 껴서 만든 어떤 표준이나 논의 문서 자체들은 사실 찾아보면 공개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뭐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어서 영어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것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뭐 커뮤니티 회의 같은 것도 줌에서 그냥 하고서 유튜브에 올려버리고 그런 것들도 많아서 그런 거 약간 좀 살펴보는 리소스들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살펴볼 수 있는. 뭐 최근에는 안 찾아봤는데 노드.js 같은 경우도 그 커미티 모임을 격중가로 하거든요. 그걸 할 때 그냥 유튜브 라이브로 해요. 자기네 논의하는 걸 항상.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기업이냐 또 이제 기업 간 조직이냐 아니면 오픈소스냐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관심 가지면은 리소스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또 사실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뭐 조회수 뭐 20, 30 하겠지.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얘기했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긴 시간 했네요. 네네. 너무 수고하셨고. 반갑습니다. 지금 충성님 오셨는데 채팅창에 다음에 나와주세요. 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